내가 치매라니요. 나는 아직도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비 오는 날 우산을 잃어버리고 울면서 집에 오던 모습까지 기억합니다. 둘째 딸이 처음 월급을 받고 내 손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며 엄마, 나 이제 어른 됐어 하던 그 얼굴도 기억합니다. 막내가 군대 가던 날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엄마, 나 금방 다녀올게 하며 울던 목소리도 아직 귀에 선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어느 날 나를 병원에 데려가더니 의사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돈도 어디 뒀는지 모른다고 하세요. 치매가 온 것 같아요. 나는 그 자리에서 너무 놀라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얘야, 내가 언제 그랬니? 그러자 큰아들이 내 손을 꼭 잡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또 그러신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알고 있었고, 내 통장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며칠 전 자식들이 내 방에 들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자식들은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들처럼 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나는 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내 이름은 박순애입니다. 올해 76입니다. 남편은 12년 전 먼저 떠났고 나는 남편이 남긴 작은 건물 하나와 평생 장사하며 모은 돈으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그래도 자식들이 셋이나 있어서 든든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럼요. 자식들이 얼마나 착한데요. 그 말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나는 젊어서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돌았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졌고 여름이면 김치 양념 냄새가 몸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희 엄마 반찬 냄새 난다는 말을 들을까 봐 나는 늘 집에 오면 옷부터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 둘째 딸 결혼 자금, 막내 사업 미천까지 나는 아끼고 또 아껴서 다 해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늘 말했습니다. 우리 고생은 해도 애들은 우리처럼 살게 하지 말자. 그 말 하나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혼자가 되자 자식들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혼자 살면 위험해요. 엄마, 돈 관리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요즘 사기 많대요. 괜히 이상한 사람한테 속으면 큰일 나요. 나는 그 말이 진짜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말 속에는 이상한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 건물 그냥 우리 명의로 옮기면 안 돼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건데 미리 정리하면 세금도 줄잖아요. 엄마 연세에 뭘 그렇게 쥐고 계세요. 자식 믿고 맡기면 되지.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에게 갈 거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관리할 거야. 그때부터였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부터 큰아들은 내 말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아까도 하셨어요. 나는 분명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 반찬 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구분 못 하시면 어떡해요. 상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내가 직접 만든 멸치볶음이었습니다. 막내는 내 휴대폰을 보더니 괜히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이상한데 전화하신다면서요? 내가 어디에 전화했는데? 엄마가 기억 못 하시니까 문제죠. 나는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병원 예약을 했다며 나를 데려갔습니다. 나는 단순한 건강검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가자 아들이 의사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돈 문제도 자꾸 헷갈려 하세요. 나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 기억력 괜찮습니다. 의사는 나를 바라보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 사는 동네, 대통령 이름, 간단한 계산. 나는 모두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검사상으로는 심한 인지 저하가 보이진 않습니다. 추가 검사를 해보면 더 정확하겠지만요.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의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남들 앞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집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가족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이 힘들다니요. 내가 무슨 짐이었나요? 나는 평생 그 아이들 짐을 대신 들어주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된 건가요? 그날 저녁 자식 셋이 모두 내 집에 모였습니다. 나는 식탁에 된장찌개를 올리고 갈치조림을 데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이 집에 모인 날 나는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식탁 위에 차려진 밥보다 그들의 눈빛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상의했어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상해? 둘째 딸이 조심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너무 위험해요. 막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다 나쁜 데 아니에요. 요즘 시설 좋아요. 엄마 친구도 생기고 밥도 제때 나오고 약도 챙겨주고. 나는 그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너희 지금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니?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내는 게 아니라 모시는 거예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모신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버리는 사람들은 늘 버린다고 하지 않고 모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안 간다. 그 순간 큰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내가 왜 가야 하는데? 엄마 상태가 안 좋잖아요. 내 상태가 뭐가 안 좋은데? 그걸 본인이 모르니까 문제라니까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자식들이 무서워졌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이미 나를 치매 노인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큰아들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엄마, 잠깐만 같이 가요. 좋은데 알아봤어요. 그냥 구경만 해요. 나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자.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도 너무 힘들어.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가 멀어졌습니다. 내가 40년 넘게 살던 집. 남편과 함께 벽지를 고르고 아이들 키를 문틀에 표시해 두던 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해도 그곳은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편하게요? 내가 편하려고 온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내 짐가방을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자주 올게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내가 치매라고 생각하니? 큰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치료받으면 좋아질 거예요.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진짜 치매인지 아닌지 궁금한 게 아니구나. 그저 내가 치매이길 바라는구나. 그래야 자신들이 편해지니까. 요양원에서의 첫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방 할머니는 밤새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고, 복도에서는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아이들 밥을 먹였습니다. 이 손으로 등록금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이 손으로 며느리 산후조리 음식을 만들었고 손주들 옷도 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이불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름표에는 한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눈매가 참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못 주무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치매 아니에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정말이에요. 나 다 기억해요. 내 자식들이 왜 나를 여기 보냈는지도 다 알아요. 미정 씨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요양원에 온 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말을 믿어준 것입니다. 그날 이후 미정 씨는 나를 특별히 챙겨주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내가 밥을 남기면 입맛 없으시죠? 하고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고 밤에 잠을 못 이루면 조용히 와서 커튼을 조금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조금씩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반찬 가게 이야기, 그리고 건물 이야기까지. 어느 날,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재산 문제 때문에 자녀분들과 갈등이 있으셨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비슷한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물 하나를 자기들 명의로 돌리라고 했어요. 내가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더군요. 미정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중요한 서류나 통장은 어디에 두셨어요? 나는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집 장롱 안에 작은 금고가 있어요. 거기엔 진짜 중요한 서류는 없어요. 미정 씨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 있으세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절대 자식들에게 다 보여주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유언장과 건물 관련 서류는 남편 친구였던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뒀어요. 미정 씨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멍청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나를 속이려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요양원에 들어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과 둘째 딸이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지만 눈빛은 바쁘고 초조했습니다. 엄마, 집에 있는 물건들 좀 정리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허락했니? 큰아들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거기 다시 가서 사실 것도 아니잖아요. 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둘째 딸이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낡아서요. 팔고 정리하는 게 나아요. 그 돈으로 엄마 요양원비도 내고. 나는 한참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집을 팔겠다고? 큰아들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판단 못 하시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요양원에 보낸 게 아니라 내 집에서 치운 것이었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입을 막기 위해서.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리치면 그들은 또 말할 것입니다. 보세요. 엄마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 말에 자식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들은 내가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미정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줘요. 어디로요? 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 친구, 오 변호사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으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노신사였습니다. 오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내 앞에 앉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모님, 너무 늦게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사장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장과 사모님께서 몇 년 전 작성하신 위임 제안 문서서 모두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내 집을 팔 수 있나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모님 동의 없이는 절대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사모님의 인지, 능력을 문제 삼아 후견 신청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집만 팔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법적으로도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던 것이었습니다. 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금이라도 정식인지 검사와 진단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사모님이 판단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며칠 뒤, 나는 미정 씨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나는 정상범이었습니다. 나이에 따른 가벼운 건망증은 있었지만 치매라고 할 수준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현재 독립적인 판단, 능력 있으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멀쩡하다는 걸 의사에게 인정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오 변호사는 그 진단서를 바탕으로 자식들이 몰래 진행하려던 절차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큰아들과 둘째 딸, 막내가 요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변호사 부르셨어요? 나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지금 뭘 하시는지 알아요? 알지. 내가 나를 지키는 중이다. 둘째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내 집은 왜 팔려고 했니? 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막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결국 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나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돈 때문에.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치매라며 병원에 데려간 날, 나는 다 기억한다. 너희가 내 방에서 건물명에 이야기하던 것도 다 들었다. 내 통장을 가져가려고 장롱을 뒤지던 것도 알고 있었다.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늙었지. 바보가 아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엄마,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낸 날, 나는 죽은 줄 알았다.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엄마로서 죽은 것 같았다. 둘째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 줬다. 내 젊음도, 내 밥도, 내 잠도, 내 돈도, 내 인생도. 그런데 너희는 마지막에 내 이름까지 빼앗으려 했다. 치매라는 이름으로. 막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은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1층은 혼자 사는 노인들이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작은 밥집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건물 수익의 일부는 요양원에 버려진 어르신들을 돕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최소한의 목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웃었습니다. 네. 이제 내 돈은 나를 버린 사람을 더 배부르게 하는데 쓰지 않을 겁니다. 나처럼 버려진 사람을 살리는데 쓰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미정 씨가 짐을 챙겨주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앞으로는 꼭 행복하셔야 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정 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서 정말 치매 환자처럼 살았을지도 몰라요. 내 말을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르신은 처음부터 멀쩡하셨어요. 다만 아무도 어르신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무너집니다. 몇 달 뒤, 내 오래된 집 1층에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순의 밥상. 나는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몇몇 어르신들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 자식들이 연락을 끊은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끼니를 줄이던 노인들이 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다가 가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랜만에 집밥 먹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고, 그 다음에는 서운하다고 했고,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엄마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내 모든 것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주되 내 삶까지 빼앗기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쳤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엄마 돈만 보였어요. 나는 한참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내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잃어버리고 울던 그 어린아이의 얼굴이 늙은 얼굴 뒤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게.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낸 그날, 나는 내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아팠다. 앞으로 나를 엄마로 대하고 싶으면 먼저 사람으로 존중해라. 아들은 울었습니다. 나는 그의 등을 한번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덮어주는 손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다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순애 씨, 자식들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시 얼굴을 봐요? 그러면 나는 대답합니다. 자식이라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미움만 남기면 나도 같이 병들까 봐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다시는 남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자식이라도 내 삶을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해서 내 기억이 모두 거짓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나는 멀쩡했습니다. 다만 자식들이 내가 멀쩡하면 불편했을 뿐입니다. 내가 기억하면 그들의 욕심이 들통나니까. 내가 판단하면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들은 나를 치매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내 이름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내 존엄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내가 나를 포기하면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당신의 말을 자꾸 끊고 있나요? 그건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판단 못 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당신의 삶을 빼앗기 위한 시작인지 한 번은 꼭 돌아보세요. 부모는 늙어도 부모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약해져도 사람입니다. 나는 요양원에 버려진 뒤에야 그 사실을 다시 배웠습니다. 누군가 나를 치매라 불러도 내가 나를 잊지 않으면 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은 박순애. 나는 아직 나를 기억합니다.